안녕하세요. 47살 된 남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빠르게 입대해서 남들보다 일찍 전역했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꾀부리지 않고 뭐든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가 정한 것은 무조건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강박 아닌 강박이 있었어요. 하루의 계획표를 만들어서 딱 시간에 맞게 살았어요. 만약 그날 하루가 계획표대로 되지 않으면 미친 사람처럼 화가 나고 짜증날 정도였어요. 덕분에 회사 사람들 사이에선 전 로봇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계획대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기 전 항상 들리는 가게에 들러 샌드위치와 커피를 샀어요. 거기 사장님이 제게 쿠키를 주며 좋은 하루 되세요 했고 전 웃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출근을 했어요.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샌드위치를 먹는데 쿠키 뒤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때 쿠키 뒤에 붙어 있던 메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메모에는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가게에 들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쪽이 마음에 무척 들어서 이렇게 메모를 남깁니다. 괜찮으시면 주말에 저희 가게에서 저랑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주말에 기다릴게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글씨조차 너무 작고 동글동글하니 귀여운 글씨체였어요. 저는 여태 살면서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이렇게 먼저 다가와 준 사람조차 없었기에 처음엔 당황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주말에는 약속도 없었고 여성분이 먼저 용기 내주시는 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주말에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주말에 그분의 가게에 가게 되었고 그분은 정말 수줍어하시면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저는 들어가자마자 장사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했고 싱긋 웃으면서 제게 오늘은 장사 쉬려고요. 중요한 약속을 잡아서요. 하더군요. 그분이 싱긋 웃으실 때마다 저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에 저는 혼자서 별의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진짜 이 여성분이 내게 호감이 있는 걸까? 하며 진짜 별의별 상상을 하며 서 있는데 그분이 제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을 하고는 제가 아침마다 항상 먹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내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얘기를 했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상 속에 완벽한 이상형을 만난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그날 이후 더욱 가까워졌고 처음에는 서로 알아가며 지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경을 보러 남산으로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분이 제게 있잖아요. 우리 무슨 사이예요? 하며 제게 묻는데 순간 아차 싶더군요. 저는 다급히 저기 그게 제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싱긋 웃으면서 그럼 우리 오늘부터 진지하게 만나요. 해서 그날부터 저희는 연인이 되어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여자친구의 가게에 들러서 아침을 사서 회사에 오면 쿠키 뒤에 항상 재현 씨, 오늘도 힘내요. 오늘 끝나고 같이 저녁 먹어요. 하고 쪽지를 넣어 주었어요. 그게 너무 귀엽고 설레서 처음 받은 메모부터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계획적인 사람에서 일반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게 되었죠.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니 변수라는 것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변수는 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줬죠. 일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여자친구 가게로 가서 여자친구를 도와주면서 데이트를 했고 야근하는 날이면 여자친구가 야식을 만들어서 회사 앞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면서 보내는데 어느 날 회사에 제 연애 소식이 퍼지면서 회사 사람들이 제게로 와 한마디씩 하셨죠. 나는 자네가 연애 못할 줄 알았네. 재현 씨, 여자친구 만난 후로 인상이 좋아 보여요. 여자친구 잘 만났네.
부럽다 등등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 전에 저는 너무 형식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라 친해지기 힘들었거든요.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인상 부드러워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칭찬에 저는 여자친구 가게에 가서 여자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어요. 여자친구는 웃으면서 오빠, 원래 되게 다정한 사람인데 회사분들이 잘 몰랐나 보다 하는데 그걸 듣고는 아, 이 여자 정말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날 변하게 하는 여자이면서 같이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여자. 나는 복받은 남자구나 했죠. 그러고 저희가 연애한 지 1주년에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여자친구는 좋다고 울면서 제게 안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연애 때부터 만약 난 결혼한다면 우리 둘이서만 했으면 좋겠어. 가족들 초대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건데 남들 초대해서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둘이 서약하고 반지 나눠 가지고 싶어.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저희 둘끼리 추억의 장소에서 하고 결혼식장을 빌려서 결혼할 돈으로 정말 친한 분들만 초대해서 음식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식이 끝이 나고 저희는 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해서 살았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도 상견례하는 날에 한번 뵙고는 그 후에 잘 뵙지 못했어요. 워낙 두 분 다 바쁘시고 해외에 거주하셔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뵙고 싶어도 쉽게 뵙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항상 더 잘해주려 노력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진짜 딸처럼 이뻐라 하셨죠. 며느리 손에 물 묻게 하면 안 된다고 매년 김치랑 반찬 해서 보내주시고 일하다가 몸 상한다면서 보약도 해주시고 저보다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셨습니다. 아내는 감사하기도 하면서 때론 저희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는 않고 그냥 저에게 와서 오빠, 나는 오빠네 부모님이 그러시는 게 조금 불편해 하는 정도였죠. 그래도 아내가 착해서 그런지 아내는 불편해도 저희 부모님이 오죽하면 그럴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고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서 아내와 똑 닮은 이쁜 요조 숙녀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아내가 아이를 낳고 힘들어할까봐 아내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셨고 아내는 덕분에 출산 후 마음 편히 몸매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아내가 아이 낳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죠. 저도 아이를 낳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아이 낳느라 수고했어. 말하고는 한동안 아이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었죠. 아내는 그동안 운전면허도 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지며 힐링을 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생활을 하며 시간을 가질 동안 딸아이는 시골 저희 부모님 댁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따르면서 지냈습니다. 시간 나는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처음엔 저는 아이가 엄마를 어색해하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 아이가 엄마를 반기며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아내에게 희한하네. 나는 어색해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어색해하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걸 듣던 저희 어머니가 무슨 소리야? 왜 어색해? 애 엄마가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딸 보러 내려왔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아이도 보고 자기 할 일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제가 안 이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에게 여보, 일도 많았을 텐데 언제 이렇게 와서 아이도 챙겼어? 라고 물어보니 아내는 내 자식인데 내가 챙겨야지. 항상 시부모님이 나 대신 챙겨주시는 것도 죄송하고 또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부족한 나 대신 해주시니까
다른 거라도 더 잘 챙겨드리려고 간 거야. 라고 대답하더군요. 어찌나 예쁜 말만 골라서 하는 건지. 아내와 집으로 돌아와 상의 끝에 둘째를 갖기로 하고 그날 이후 둘째를 갖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너희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아이 셋은 낳아서 살라면서 저희를 응원하셨어요. 아내에게 임신할 때 좋다는 보약도 다려주시고 집안이 노력을 엄청 했었죠. 하지만 노력을 해도 성과는 없었어요. 계속된 노력과 시도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직장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직장 동료가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 받아봤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이 무슨 남자가 비뇨기과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니 동료가 놀라면서 아니 여자는 산부인과 남자는 비뇨기과 몰라? 정자 검사 한번 해봐. 하기에 아내 몰래 한번 가볼까? 했고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정자가 있지 않다는 결과였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무정자증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병원으로 가서 의사 선생님께 따져 물었어요. 검사 결과가 바뀐 거 아닌가요? 무정자증이라면 어떻게 저에게 딸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자식이 있는 아빠인데 제가 무정자증이라뇨.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자 의사분께서 제게 딸이 있으시다고요? 이 검사에서는 환자분이 무정자로 나오는데 검사 결과가 중간에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못 믿겠다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결과도 첫 번째와 같았습니다. 저는 확실한 무정자증이더군요. 하지만 그러면 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생겨버리게 되더군요. 제 딸은 그러면 도대체 뭐라는 말인가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상황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아내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걱정이 되었고 또 부모님께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저만 입 다물면 모두가 행복할 것만 같아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곤 아내와 부모님께 둘째는 안 키우고 싶고 겁이 난다며 첫째만 잘 키우자고 얘기한 뒤 둘째 계획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술에 빠져 살았어요. 첫째가 제게 안겨서 애교를 부려도 예전만큼 정이 가지 않았고 제게 더 혼란만 줄 뿐이었죠. 그래서 아이에게도 조금은 거리를 두었어요. 아이에게 점점 거리를 두고 지내는 동안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여태 내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자란 아이를 이제 와서 아이에게 아빠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그래서 전 딸을 낳은 정보다 길러준 정이 더 크다고 아이를 상처받지 않게 진짜 제 친딸처럼 키우기로 했어요. 모든 걸 밝히기엔 제가 너무 겁이 많고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러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슴에 품고 살아갔죠. 그렇게 딸아이의 세 번째 생일날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음식 냄새를 맡고 헛구역질을 하더군요. 저는 놀라서 아내 쪽을 보았고 부모님께서도 놀라서 쳐다보셨죠. 아내는 참다 한계가 왔는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둘째 안 만들다더니 언제 만들었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축하한다. 우리 예쁜 손녀 동생 생겼네. 하며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무슨 하며 말을 잇지 못했고 그 순간 아내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임신이야? 하니 아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어떻게 우리 드디어 둘째 생겼나 봐. 당신도 좋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상황에서도 말을 못했습니다. 딸은 부모님 댁에 두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진짜 임신이냐고 물으니 아내는 테스트기 해봐야 정확히 알 것 같아. 근데 진짜 느낌에 임신 맞는 것 같긴 해.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니 다음날 아침에 테스트기를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는 일어나자마자 테스트기를 확인하고서는 제게 달려와 안기며 여보, 2줄이야, 2줄. 진짜 임신이라고. 라고 말하더군요. 제게 안겨서 방방 뛰는데 저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잡고는 너가 임신을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아내는 어리둥절하며 임신을 할 수 없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왜 그래? 하며 제게 되물었고 저는 아내에게 당신 임신할 수 없다고. 임신이 되면 이상한 거라고. 라고 소리쳤고 아내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뭔 소리냐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무정자증이라고 알아? 정자가 없다는 말이야. 내가 그 무정자증인데 당신이 어떻게 임신을 해? 라고 얘기했어요. 아내는 뭐? 무정자증? 뭐라는 거야? 당신이 왜 무정자증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며 부정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병원에서 받은 결과를 보여주며 진짜라는 걸 알려준 뒤에 이제라도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해탈한 듯 웃고 있었죠. 아내는 왜 말 안 했어? 당신이 무정자증인 거 왜 말 안 했냐고. 당신 나한테 사기친 거야, 알아?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 있어? 이건 사기 결혼이야. 당신이 날 속이다니 정말 뻔뻔하다. 라고 했고 제게 오히려 자기를 속여서 결혼했다면서 제게 손가락질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바람은 정당하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요. 저는 그 말에 뒷목을 잡았고 아내에게 조용히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럴 수 없다면서 자기가 속은 대가는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정말 더럽게 이혼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묻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저도 더는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져서 더는 곱게 헤어지지 않고 싶어지더군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네가 지금 나한테 바람 폈던 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기는커녕 지금 내가 무정자증인 거 속였다고 난리를 치니 우리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까발리자. 그게 네가 원하는 거면 그렇게 하자. 하니 아내는 그래 누가 이기나 봐. 내가 바람핀 거 잘못했지. 근데 당신이 무정자증인 거 그것도 잘못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생각을 해? 너 정말 뻔뻔하다. 다시는 너 여기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 하며 집을 나서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별거하면서 이혼을 준비했어요. 이혼 준비 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내와 바람폈던 상대가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부남이 아내에게 뱃속의 애가 자기 애라는 증거도 없으니 자기한테 들러붙지 말라면서 연락을 끊었더라고요. 아내는 그렇게 바람난 남자에게 버림받고 계속해서 제 집으로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매일 저녁에 술 취한 채로 집으로 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다 잘못했어. 우리 아기 길바닥에 앉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아기는 버리지 말자. 응? 당신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잖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잘못했어. 아니, 내가 꼬리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 꼬신 거야. 여보 나 좀 믿어줘. 하며 집으로 매일 출근을 하자시피 했죠. 부모님에게는 그냥 성격상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게 무책임하다고 말을 하시더군요.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는 무슨 죄가 있냐면서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면서 저를 욕하셨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만약 사실을 아시면 쓰러지실까 봐요. 그럴 바엔 그냥 제가 쓰레기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고 지금은 제가 첫째만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어떻게 네 애를 임신한 여자를 나몰라라 내동댕이 칠 수 있냐? 라고 하며 저를 보면 혀를 차셨어요. 자꾸만 그 여자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냐고 그러네요. 미안할 것 하나 없는데 말이죠. 만약 부모님께 진실을 말하면 지금 저와 있는 첫째와도 같이 못 있게 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언젠가는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직도 가끔 가다 아이 엄마가 술 먹고 집으로 찾아와서는 잘못했다고 빌기도 합니다. 하룻밤의 실수였다고요. 그러면서 제게 너도 잘난 거 하나 없지 않냐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저 때문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제가 하필이면 무정자증이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아내가 한눈을 판 건 아닌가. 이혼하면 속 시원할 줄 알았는데 이혼한다고 해서 속 시원하거나 후련한 것만은 아니네요.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친구놈들은 제게 미쳤다고 합니다. 네가 무슨 부처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남의 자식을 키운다고 난리야. 나라면 진짜 못한다 못해. 아무리 애는 죄가 없다고 한들 너는 무슨 부처도 아니고. 아휴, 지 팔자 지가 꼰다고. 참 그렇다. 하며 지금 키우는 딸아이도 키우지 말라고 해요. 근데 지금 딸아이는 아내처럼 내칠 수가 없네요. 아이는 잘못이 없기도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저를 잘 따랐고 기른 정이 생각보다 큰가 봅니다. 아이를 싫어하던 저도 딸아이만큼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기에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딸과는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그리고 전처가 너무 집으로 찾아오고 있어서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갈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더 좋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여기에 있다가 아이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혹시 제 얘기가 들릴 때쯤이면 저는 딸아이와 벌써 이민을 준비하겠네요.